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원지원쌤이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5강 국제관계 다원화 파트입니다. 여기가 동아시아사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고비죠. 여기가 정말 어렵기는 한도 끝도 어렵고 내용도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저랑 잘 정리해보고 이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딱 정리되면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와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왜 안 외워지지 이렇게 헷갈리지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한 번에 다 외우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송나라부터 시작을 해요. 송나라랑 북반민족 관계 한번 살펴보고 원나라랑 주변 민족 원나라 포함 북방민족 그리고 고려 가마쿠라 막부 쩌당족까지 살펴보고 이때 원나라 때 동아시아죠. 그 다음에 명나라 건국 초기와 조선 무로마치 막부와의 관계까지 살펴보면 국제관계 다원화는 끝이 납니다. 조금 양이 많죠. 그래서 또 제가 타임라인 다 걸어드릴 테니까 뭐 필요한 부분만 챙겨봐도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북방민족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송나라 당나라 멸망 후에 5대 19기라고 해서 또 이제 분열된 시기가 와요. 그 사이에서 송태조, 조광윤이가 송나라를 건국하고 그 2대왕, 그 아들이 송태종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송나라가 건국이 돼요. 조광윤이 절도사 출신이야. 절도사가 당나라 때 이 변방을 관리하던 군인들을 절도사라고 해요. 어쨌든 이건 뒤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수도는 카이퐁이에요. 변령. 여러분 수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송태조의 정책은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신 관료들을 우대하는 정치예요. 보면 일단 중앙집권을 강화합니다.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자 절도사 아까 얘기했죠. 변방의 군인들인데 당나라 말기에는 얘네들 권한이 너무 세서 왕이 얘네들이 보통 본인 지역을 그냥 관리했다고 생각하면 돼. 왕 그 지역을 간섭할 수가 없었어. 절도사의 권한이 너무 세서. 그래서 조광윤 씨는 본인이 절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절도사의 권한을 저렇게 많이 주니까 당나라가 멸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절도사 출신임에도 절도사의 권한을 줄여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시라는 제도를 도입해요. 과거를 보면 과거는 단계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1차, 2차 합격 이렇게 보는 거야. 수시도 1차에서 몇 배수 뽑고 뭐 2차에서 몇 배수 뽑고 최종 면접에서 몇 명 뽑고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과거제도 그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보는데 전시가 맨 마지막이거든요. 최종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최종 합격 100명이라고 칩시다. 이미 얘네는 합격했어. 과거를 합격했어. 근데 왕 앞에서 얘네는 시험을 다시 봐.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다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1등이 장원이야. 그래서 맨날 장원급제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왕 앞에서 시험을 이걸 다시 보냐면 이거 없을 때는 얘네들이 그냥 관리에 들어와. 그러면 이 시험은 보통 기존의 관료들이 되잖아요. 기존 관료랑 얘네랑 새로운 관료들이랑 되게 친해지는 거야. 시험 문제 잘 봤습니다. 뭐 덕분에 과거 잘 합격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쩔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들끼리 친해져요. 왕은 얘네랑 친해질 기회가 없는, 얘네들이 왕의 말 잘 안 듣고 자기들끼리 친해져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시라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왕이 낸 시험을, 전시는 왕이 내는 거거든요. 왕이 낸 시험을 왕 앞에서 다시 봤기 때문에 새로운 관료들이 왕한테 충성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왕권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돼. 이해가죠? 이게 전시 보는 이유예요.
근데 한계. 여기 군인들의 힘은 빼고 문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니까 국방력이 약해져요. 문신 관료제를 확립하니까 뭐 국방력이 약해져.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일단 요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가 요나라야. 여기가 북송이고. 결국 이 요나라를 막을 수가 없어. 송나라는 국방력이 굉장히 약해요. 국방민족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연이란 곳에서 맹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송과 북방민족과의 관계, 원과 주변 국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이 관계를 중심으로 먼저 봐야 돼요. 알겠죠? 자, 형제 관계를 체결해. 요 송이 전연의 맹약을 통해서. 송이 형이야, 요가 동생이야. 아직까지 누가 형 동생인지는 딥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 이때까지는 왜 송이 위냐면 송은 명분상 위의 걸 가져가는 거야. 내가 먹을 거는 많이 갖다 줄 테니 내가 형 시켜줘.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존심 세우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었고, 형제 관계를 맺었고, 송이 요나라한테 세패를 바쳤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 옆에 있는 서화예요. 서화와 강화 조약을 체결해서, 역시 이번에 송이 군주고 서화가 신하야. 송이 서화에게 세패를 바칩니다. 같은 이유예요. 근데 이게 세패는 물자거든요. 뭐 쌀, 음식, 뭐 먹을 거, 옷 이런 거 다 갖다 바치니까 송나라 재정이 악화됩니다. 자, 요나라와 서화를 거치면서 이 둘과의 관계를 거치면서 송나라 재정이 약해지니까 왕한석이라는 인물이 신법을 제안해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왕한석이 종종 출제되는데 동사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배경, 요나라 서화에 대한 세패하신 거예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송신종이라는 인물, 왕이 왕한석을 등용해서 신법, 새로운 법, 개혁을 단행합니다. 부국책,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청묘, 모역, 시역, 준수법인데 내용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게 왕한석 신법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병책은 보가법, 분마법 역시 내용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만 왕한석의 신법의 내용이다 라고만 알아두면 돼요. 결과 나라 경제가 조금 좋아졌는데 역시 누가 잘 나가면 견제하기 마련이죠. 이제 신법당 왕한석이랑 구법당이랑 싸우기 시작해. 사방강이라는 인물이요. 결국 왕한석 개혁은 구법당의 반대로 끝나고 국력이 다시 약화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남송이 수립돼요. 11세기 들어서 금나라가 이렇게 북쪽에 세워져요. 이 금나라가 너무 강하니까 송이 금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요나라를 먼저 멸망시켜요. 그러면 금나라는 그 다음에 송을 내버려 둘까? 아니겠죠? 송도 공격을 합니다. 송을 공격해서 카이평을 점령해요. 카이평이 어디예요? 송나라 수도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야. 그래서 송나라가 수도도 뺏기고 송 황제가 금의 포로로 끌려가요. 결국에 송나라 사람들을 바리바리 짐 싸들고 지금 항저우까지 내려와서 다시 송나라를 건국해. 이게 이전에 송나라랑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1127년에 남송을 건국하고 42년에 금나라와 화친 관계를 맺습니다. 군신 관계예요. 이때는 금나라가 왕이에요. 군주예요. 송나라는 신하가 돼. 이건 금나라 때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결국 1279년에 원나라에게 멸망합니다. 자, 남송 때 사건도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가 아니라 이거 많이 나와요. 다. 자, 대외관계. 기타 대외관계요. 북방민족 말고 고려나 일본과의 대외관계. 고려와는 친선관계라 그래.
고려가 송에게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군사적 동맹은 아니야. 아시겠죠? 일본 해안시대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어요. 상인들끼리만 무역을 했고, 가마쿠라 막부에 들어서 가마쿠라 막부에 송나라 동전을 수출해. 요건 좀 많이 나와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막부 승려들이 송나라 유학도 많이 옵니다. 해상교역, 항해술도 발전해요. 나침반이나 조선술이 발달해서 원거리 항해술이 많이 발달했고, 자, 시박사를 확대 설치하는데 황조에 더해 황저우, 취안조, 명주 이런 곳에다가도 시박사를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라비아와 해상 무역을 많이 전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송나라예요. 자, 북방민족 살펴보겠습니다. 북방민족은 북방민족 특징도 알아야 되고 대외관계도 알아야 되고 멸망하는 과정까지 전부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한 게 없어. 여기도 너무 시험에 자주 나와. 알겠죠? 그냥 뭐 다 알아두세요. 뭐 말해 뭐해. 이제 요 서화금은 건국된 순서야. 이렇게 먼저 건국됐어요. 요 나라가 1번, 2번, 3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나라 야율아복이라는 사람이 건국했어요. 이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야율씨 나오면 요 나라예요. 요걸로 또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아시겠죠?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수도가 상경 임황부입니다. 대관계 발해를 일단 멸망시켜요. 알아야겠죠? 뭐 여기 나오는 거 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요. 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연후 16주가 어디냐면 요 땅이야. 요 땅, 요 파란 땅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송나라 건국 전에 이미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고려를 침략해서 고려와 초공책봉 관계를 체결해요. 그리고 전연의 맹양, 아까 얘기했죠. 요송 형제관계, 요가 송에게 세패를 받았다. 통치체제, 북명관제, 남명관제를 통해서 북명관제는 유목민을 통치하고 남명관제는 한족을 통치해. 그 밑에, 여기 밑에 북추밀원, 요 밑에 남추밀원이 있는 거야. 요 추밀원, 남추밀원, 추밀원 이름까지도 알아둡시다. 요것만으로도 이제 시험에 나와. 아시겠죠? 그리고 고유문자, 거란문자 사용하고 여기도 불교를 믿었대요. 멸망 누구한테 하냐? 송금 연합군한테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북송일까 남송일까? 북송이에요. 팁. 자, 그 다음 서화. 탕구투족 이원호라는 인물이 건국을 해요. 탕구투족. 티베트 경제에 탕구투족도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수도가 흥경이야. 뭐 말해 뭐해. 너무 중요해. 아시겠죠? 그리고 동서교역료 둔항이라는 비단길을 장악합니다. 여기 안 써놨네. 죄송합니다. 여기 그림에는 없네요. 어쨌든 동서교역로 둔항이라는 둔항 지역의 비단길을 장악했다. 그래서 동서무역으로 이익을 많이 차지했다. 요 나라와 정책봉 관계를 체결했고, 서와 요 나라의 관계는 아직 안 물어봐. 혹시 몰라. 요즘 안 나오는 게 하도 나와서 나올지도. 이것도 어쨌든 알아둡시다. 그리고 송과 강화조약 체결했어. 아까 얘기했죠? 서가 신하지만 송에게 세패를 받았고, 금과 군신 관계 체결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금에게 조공을 바쳤어. 서하가. 북방민족 랭킹을 얘기해보면 원나라가 짱이고 그 다음 금, 그리고 요 나라 서하 아니야, 그 다음에 요 서하 이런 순인 것 같아. 이렇게 요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싸움 잘하는 순이에요. 요금 요 서하, 원금 요 서하 송. 일단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유문자, 여기도 서하 문자를 사용하고 과거제도 시행하고, 여기도 불교 믿고, 여기는 몽골한테 멸망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아니,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좋아요가 아니라. 3. 금. 여진족이 세운 게 금이에요. 요 나라는 거란족. 여기도 아구나가 건국했어. 수도가 중도야. 요 나라를 멸망시켜요. 송나라랑. 그리고 정강의 변을 통해 금이 송나라 수도 카이펑과 화북 지역을 차지해. 그리고 송나라는 내려가서 남송을 수립하죠. 그리고 금과 남송 군신 관계를 체결해. 금이 군주예요. 그리고
이제 남송이 금에게 세패를 바치게 되는 것이. 아시겠죠? 금과 남송은 군신관계를 체결했다. 그리고 고려와 서화도 군신관계를 체결해요. 요것도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이중지배체제, 통치체제는 맹한모국제야. 맹한모국제를 통해서 유목민을 통치해. 본인들, 금나라 민족 애들을 통치하고, 주연제를 통해서 한족 애들을 통치해요. 중국 애들이겠죠. 여기도 여진문자, 여진문자를 통해서 여진들을 위한 광화제를 실시했대요. 문화는 점차 중원문화에 동화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멸망해요. 이것 때문에. 멸망은 몽골과 남송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우리 북방민족 너무 중요하다 했어. 넘어갈게요. 원나라도 뭐 말해 뭐해. 원나라도 꼭 시험에 하나씩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원나라는 요즘에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 칸 업적. 주로 징기스칸 아니면 우구데이 칸 아니면 쿠빌라이 칸. 뭐 이 셋밖에 없으니까 세 명.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국가에 엮어서 뭐 남송과 같이 출제하던 뭐 금나라랑 같이 출제하던 이렇게 가나 국가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둬야 되면 원나라도 뭐 말해 뭐해 중요한. 어머! 여러분들, 내가 보통 빈칸 채우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 생각 없이 1회독에 했네요. 아, 미안해. 어떡하지? 근데 이미 수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만 부득이하게 1회독에 그냥 빈칸 밑줄 쳐가면서 수업할게요. 너무 미안해. 죄송해요. 정신을 어디다 갖다 팔아버렸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수업하도록 할게요. 혹시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들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빈칸을 직접 채워가면서 설명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거에 밑줄이랑 동그라미 쳐가면서 수업해주는 게 좋은지. 시험해보면 좋겠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면 너무 고맙겠어요. 자, 그러면 원나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엄밀히 따지면 원나라는 쿠빌라이 칸 때부터를 원나라라고 해. 그 전에는 그냥 몽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다 구분 안 하고 몽골이라고 할게요. 그게 편하겠지. 또 이거 몽골이랑 원나라 구분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다 몽골이라고 하고, 게다가 몽골은 기존에 그냥 있던 부족이야. 그걸 징기스칸이 여러 부족을 통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건국됐다, 언제 멸망됐다 이런 연도를 알기 쉽지 않아요. 멸망하는 과정도 그냥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됐다지 멸망했다고는 표현 안 해. 지금도 몽골 있죠. 그래서 몽골은 그냥 13세기에서 14세기에 존재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징기스칸부터 살펴볼게요. 뭐 징기스칸은 너무 중요한, 그냥 동아시아사를 떠나서 세계사 쪽으로도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분량상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살펴볼게요. 징기스칸에 관한 역사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징기스칸 일대기 같은 게 재밌기 때문에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징기스칸의 어렸을 때 이름은 테무친이에요. 테무친. 테무친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사람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내고 싸움 잘하는 그 유목민족 전사가 되었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있던 부족이 몽골족이고 주변에 여러 다른 유목민족들 있잖아. 그런 걸 다 정복하러 다니는 거야, 싸워서. 그리고 다 하나의 몽골 부족으로 만든 것이. 이해가죠? 그리고 쿠레타이가 몽골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회의. 그 회의에서 본인이 징기스칸으로 추대됩니다. 칸이 그 최고 지도자의 칭호죠. 징기스칸으로 추대돼요. 그리고 예케 몽골 울루스라는, 번역하면 대몽골 제국이거든요. 대몽골 제국을 수립합니다. 그때부터 큰 하나의 몽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징기스칸은 뭘 정비했냐? 1500호제를 정비해요. 100명의 사람이 1백호야. 그리고 10백호가 1000호야.
1천호. 그러면 1000호는 1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100명 단위로 10명 단위로 묶어서 조직을 만들어. 그러면 그냥 그 1000호 100호 그 단위대로 사는 거야. 이게 100호 200호. 평소에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행정도 이렇게 관리해. 뭐 여기서 세금 얼마 걷고 이렇게 관리하다가 그냥 전쟁 나면 그냥 100호 2대1로 전쟁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행정 조직과 군사 조직을 갖게 했다. 아시겠죠? 그게 1500호제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친위대를 조직해서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해요. 이게 징기스칸의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야. 그냥 신분에 상관없이 적이든 우리든 그리고 적이든 우리 편이든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무조건 다 등용해요. 그래서 1500호제의 우두머리도 뭐 능력 있으면 무조건 꽂아주고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법령, 하나의 법령을 시행했다고 해요. 대외 팽창이 제일 많이 나오죠. 서화 멸망시키고 호라즈 왕국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공격해서 금나라가 카이퐁으로 천도해.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멸망한 건 아니야. 공격해서 금나라가 카이퐁으로 천도해요. 대신 징기스칸 사후에 이 4개 울루스로 쪼개져.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나라로 쪼개졌다고 생각하면 돼, 울루스가. 그리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켜. 징기스칸 사후에 다른 왕이. 이거는 뭐 세계사 아니면 굳이 안 중요할 것 같아. 그래도 아라만토요. 근데 징기스칸 업적은 아니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우구데이 칸이에요. 금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래서 화북지구를 장악하고 고려를 침략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구데이 칸이 바투라는 인물을 파견해서 러시아 일대를 장악합니다. 우구데이 칸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 지도만 아무것도 없는 지도만 하나 주고 우구데이 칸인지 알아라고 했었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구데이 칸 업적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이 쿠빌라이 칸이에요. 이제 이렇게 쪼개졌는데 쿠빌라이 칸은 이쪽 지역만 차지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 자기 형제랑 싸워가지고 겨우 얻어내요. 어쨌든 얻어내면 된 거지. 그 이제 이쪽 지역을 만을 쿠빌라이 칸이 통치를 하는데 나라 이름을 그래서 원으로 바꿉니다. 중국식으로. 그리고 수도도 몽골의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천도해요. 자, 대팽창 너무 중요하겠죠? 남송을 일단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려를 복속해요. 자기 편을 만들어. 그래서 부마국으로 삼죠. 우리 원간섭기 배웠죠? 한국사 배울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원정을 2차례 갔지만 실패해요. 고려랑 손잡고 같이 갔지만 태풍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대월, 쩐왕조를 3차례 침략했으나 흥다오의 화력으로 실패해요. 하지만 쩐왕조가 결국에 이제 더 이상 전쟁하기 힘드니까 원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긴 해요. 자와라는 나라도 공격을 합니다. 자와가 여기 안 그려놨네. 태국 어디쯤이에요? 그쯤에 죄송합니다. 자와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도 공격합니다. 태국이 아니라 헷갈리지 마세요. 자, 지방 통침. 지방의 행성을 통치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통치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정동 행성이라고.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그 파견한 행성을 설치한 곳을 관리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다루가치 왔어, 고려에. 그렇지만 먼 여러 사회 불안이에요. 세금도 많이 내고 교초가 지표거든요. 교초를 남발하니까 물가가 상승해.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결국 물가가 올라요.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의 자리 다툼 때문에 서로 싸우게 돼서 나라가 불안합니다. 그때 이제 홍건적, 이 빨간 두건을 맨 백령교 중심의 단체가 난을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원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명태조 주원장이 원나라를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아냅니다. 여기까지가 원나라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칸의 업적들을 꼭 확인해주고, 특히 대외관계, 원나라 칸들이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는지, 그리고 주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주의해서 꼭 살펴봐 주세요. 아시겠죠? 자, 원나라 경제, 사회,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선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자, 일단 경제, 역참제라는 걸 설치해요. 이게 휴게소야.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아무리 말을 타고 가더라도 말도 지쳐요. 그래서 쉬면서 휴게소 중간중간에 역참을 둬서 말도 쉬고 말이 너무 지치면 바꾸기도 하고 숙소도 제공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동서교역이 더 활발해지죠.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거리 여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할 때 말을 교체할 곳이 필요하니까 역참을 설치했는데 점차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교역할 때나 여행 갈 때 활용하는 목적으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이제 패자라는 걸 줘서 역참을 패자라는 걸 갖고 있어야 역참을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역참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있으면 몽골 제국 어디에서든 안정을 보장받았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역참 통행증, 역참 이용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패자가. 그렇죠? 자, 시박사 원나라 때 설치되어 항저우, 치안저우, 광저우. 그래서 동아시아 교역망을 형성하는데 고려, 일본, 대월,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망을 먼저 형성해. 그러면 동아시아 교역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동아시아 교역망, 그리고 인도양 교역망, 지중해 교역망까지 교역망을 확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무역하던 걸 인도, 지중해까지 확장하는 것이. 아시겠죠? 해상교역은 이렇게 확대되어 갔다. 화폐는 교초,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몽골 제일주의, 몽골 신문제거든요. 이것도 중요해요. 알아봅시다. 지배층은 몽골인, 제일 첫 번째 당연하겠죠. 두 번째가 생목인데 얘네 이슬람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그 몽골에서 재정이나 행정 같은 걸 담당했는데 두 번째에 위치합니다. 얘네들 합하면 3%밖에 안 돼. 굉장히 소수인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한인, 거란인, 여진인, 그리고 금지배치아 한족, 이걸 다 포함해서 한인이라고 해요. 얘네가 한 하급 관리 역할을 하는데 한 14% 정도 되고, 남인, 남송 때 한족, 남송 밑에 있던 한족들은 남인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제일 많아요. 하지만 가장 밑에 단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신문제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종교, 라마교, 티베트 불교를 많이 믿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종교가 이슬람에도 들어오고, 그 교역이 많았기 때문에, 서양 세력과 교역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도 존재했다. 문자, 파스파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얘는 무기는 대포도 지적했대요. 뭐 이런 거 그냥 알아두고, 문물 교류, 이슬람 애들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법, 달력에 관한 기술을 역법이라고 해요. 곽수경이라는 인물이 이 이슬람 역법을 배워서 수시력이라는 걸 만들어. 달력이에요. 달력의 종류. 우리야 지금은 이제 통일된 달력을 쓰지만 또 해외 가면 또 다른 달력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듯 중국의 원나라의 달력은 수시력이다. 그리고 원나라가 이슬람으로부터 받아들인 이 과학 기술들은 훗날 조선 과학에 영향을 줘서 혼인강리 역대국도 지도나 칠정산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인격교류. 원나라에 온 서양인들인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탈리아 사람인데 와서 원나라에 왔다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도 쓰고, 이분 바투타는 여기 와서 여행기라는 책도 씁니다. 그리고 카르티핀이라는 수도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물 전파. 중국의 송나라 때부터 있던 화약 나치판 인쇄술을 서아시아랑 유럽에 전파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려의 충선왕이 베이징에 망건당이라는 걸 설치해줘.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원나라랑 고려 학자들이 여기서 학문적인 교류를 많이 합니다. 원나라 경제, 사회, 문화는 여기까지. 다음 고려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볼게요. 근데 고려나 가마쿠라 막부나 쩌왕조는 그렇게 단독으로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수능에. 그래서 혹시 내신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학교가 있으면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아니면 그냥 한번 슥 읽고 넘어가도 돼요. 아시겠죠? 자, 고려 왕건이 건국합니다. 918년. 그리고 후삼국을 936년에 통일을 해요. 자, 자주의식, 태조도 연어를 사용했고,
대체적으로 왕건이죠. 광종도 연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없으니 빼겠습니다. 그리고 황제도 자칭해요. 광종도 뭐 이런 자주 의식도 있었다 초기엔. 자, 병란도 대무역항이에요. 그래서 예성강 어기에 있어서 전 세계 상인들이 많이 교역해요. 고려는 대무역도 활발했어요. 송나라와의 관계 우리 했죠? 친선 관계다. 조언을 바쳤고 문화적 경제적 교류는 있었지만 군사적 동맹은 없었다. 송에서 도자기도 수입해서 그게 고려 청자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나면 되고. 자, 요 나라의 관계 적대 관계. 왜 처음부터 적대 관계를 했냐면 고려는 어쨌든 고구려를 계승했지만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발해를 동족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킨 거야. 그래서 거란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보낸 낙타를 굶겨 죽였다. 이런 유명한 얘기 들어보셨죠? 어쨌든 요 나라가 결국 고려를 침략합니다. 이제 뭐 침략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왜 자기네들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고 송나라랑 맨날 친하게 지내냐. 그래서 1차 침략을 해요. 이때 서희가 말발 하나로 강동 6주를 확보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후 요 나라가 다시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해. 왜 줘놓고 다시 뺏어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웃기죠. 그래서 2차 침략을 해요. 양규라는 인물에 활약해서 겨우 막습니다. 3차 침략은 강감찬의 활약으로 격퇴해요. 그럼에도 이제 결국 조홍책봉 관계를 체결하죠. 고려가 요 나라한테 조홍을 바칩니다. 자, 금과의 대외관계. 여진, 금나라 전의 여진이 고려를 침략해요. 역시 그냥 뭐 먹을 것 찾으러 와요. 근데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여진을 격퇴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해요. 근데 여러분 동북 구성은 어딘지 아직도 몰라. 이 역사적으로 구성의 위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동북 구성을 결국 여진한테 반환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유목민족 근데 진짜 무섭대요. 막 말 타고 험악하게 생긴. 여러분 그 최종병기 활 봤어요? 영화? 거기 애들은 청나라 애들이잖아. 병자호란 때 얘기 때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막 험악하게 생겼어. 근데 보면 나도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고려는 금나라랑 군신관계를 수립해요. 고려가 신합니다. 카마쿠라 막부와 관계는 카마쿠라 막부랑은 무역을 많이 해. 주로 스시마를 통해서도 무역을 많이 합니다. 직접 무역을 하기도 하고. 그 뒤에 무로바치 막부와는 이때 박이라는 인물이 스시마를 정벌해. 이때가 일본 외국 해적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근거지라 해서 스시마를 정벌합니다. 조선 때도 스시마를 정벌하죠. 그래서 스시마 정벌은 고려와 조선 둘 다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원과의 대외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원이 고려에 처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원나라가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했어요. 너무 건방진 거야. 그래서 고려와 원사신을 피살해요. 저고연가 이름이 그랬죠.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해요. 이때 이제 고려가 강화도를 천도합니다. 수도를 옮겨서 거기서 항전을 해. 근데 이때 또 이제 마침 고려 무신 정권이랑 겹치잖아요. 이 최씨 무신 정권인데 이제 그냥 계속 저항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최씨 정권 붕괴되고 원나라랑 강화 평화협정 체결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죠. 1270년에. 그리고 무신집권기도 이때 끝나죠. 그렇지만 이 삼별초는 계속 원나라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얘네도 제주도까지 걸쳐서 진압당해요. 그리고 고려가 원의 부마, 사위가 돼요.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의 내정가석, 아까 얘기했죠. 행성을 설치한데 고려에 설치한 게 정동 행성이야. 정동의 뜻은 동쪽을 정벌하러 가기 위한 행성이야. 동쪽에 뭐 있어요? 일본 있죠? 일본 공격을 위해 고려가 설치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다루와치 파견해서 고려에 내정관습하고요. 이때 이제 고려에서는 자주절 역사관으로 우리는
원나라 따위한테 지배받을 나라가 아니야 라면서 이런 제왕국이나 삼국유사라는 역사서가 편찬되기도 해요. 이후에 원나라 힘이 약해지니까 공민왕이 등장해서 반원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몽골 풍습 금지하고 친원 세력을 쫓아내고 원나라한테 준 쌍성 총관부 지역 저 북쪽에 되찾고요. 근데 권문세족의 반발, 얘네가 친원파거든요. 친원파의 반발과 외국 침입으로 실패하는데 뭐 공민왕이 또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데는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요. 그 아내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아픔, 사별의 아픔으로 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어요? 대학 가면 꼭 연애 해보세요. 정말 연애만큼 인간이 많이 성숙해지는 계기는 없는 것 같아. 연애를 통해서 인간이 많이 성장해요. 연애랑 이별까지 해서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뭔가 자기를 더 객관적으로 보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나를 더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꼭 연애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성장해진 나를 언젠가 볼 수 있을 거야. 파릇파릇하잖아요. 20살 때 21살 때 얼마나 보기 좋아. 그때 연애하면 좋죠. 자, 가마쿠라 막부와 쩌낭조. 여기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가마쿠라 막부 헤이안시대 말기부터 역시 나라가 좋지 않아요. 일본은 천황의 권력은 약화되고 외척, 그러니까 천황의 외가 쪽 친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 그러니까 왕의 힘이 없는 경우, 왕이 좀 무능한 경우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쪽, 막 외할머니부터 아내까지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리고 귀족, 호족은 지방에서 장원, 자기네들 땅을 막 늘려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지방에서 무사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요. 이런 문제도 있어. 뭐 해안시대 말기에는 뭐 송과 대외관계,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없고 상해 통한 무역 교류만 전개했다. 고려와는 스시마를 통해 무역을 주도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야, 헤이안시대 말기 이랬어. 결국에 이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인물이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합니다. 막부가 뭐냐면 우리나라 아까 고려 얘기했을 때 무신 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는 천황이 아니야. 천황은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천황은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아무 역할도 없어.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거고, 쇼군, 막부의 최고 권위자가 쇼군이거든요. 1인자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쇼군이 일본의 정치를 관리하는 거야. 아시겠죠? 얘네는 군인이에요. 군인. 무사 출신. 그리고 막부의 대빵은 쇼군이라는 자리고, 그래서 좀 무사 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인 정권. 우리나라 고려 때 무신 정권. 우리나라 무신 정권 때도 왕은 따로 있어요. 그 대신에 최씨 무신들이 정치를 장악한 거죠. 아시겠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부의 중심지는 가마쿠라예요. 자,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봉건제야. 쇼군이 밑에 무사들한테 땅을 줘. 그럼 너네 그 땅 관리해. 대신에 무사는 쇼군에게 치안 유지, 군대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자원 관리, 땅을 잘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사 중에는 슈고랑 지토가 있어. 슈고는 이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지토는 장원 관리를 담당하는 무사예요. 뭐 이런 슈고랑 지토도 있었다. 아직까지 이 가마쿠라 막부를 봉건제 관련해서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둡시다. 내신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면 꼭 봐야 돼요. 자, 가마쿠라 막부 송과의 대외관계, 송의 동전을 수입해요. 요거는 선지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대신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는 않고 상인들을 통한 무역만 전개합니다. 또 막부의 승려들도 유학을 많이 가요. 고려와는 역시 스시마를 통해 무역을 많이 전개합니다. 그리고 고려 몽골 여몽연합군이 2차례 침략했었죠. 가마쿠라 막부와 원과의 대외관계. 여기 얘기했듯이 고려 몽골 연합군이 가마쿠라 막부를 2차례 침략합니다. 둘 다 13세기예요.
연도는 몰라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태풍, 가미카제라는 태풍으로 막아내. 태풍 이름이 가미카제인데, 가미카제가 신풍, 하늘의 태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부터 일본은 신이 지켜준다라는 의식, 신구 의식이 강해져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막 외적 침입했는데 막 바람 불면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원과 공식적인 관계는 체결하지 않고요. 민간 교역만, 민간 상인들끼리 교역만 지속합니다. 자, 대월, 쩌렁조. 여러분, 베트남사는 이렇게 뜸뜸이 중국과의 관계로만 나오고, 전건대사는 현대사 이후는 베트남 전쟁밖에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원나라 시기에 쩐 왕조가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베트남사를 따로 정리하기에는 괜히 시간 낭비야. 아시겠죠? 그냥 이런 게 원나라 때 쩐 왕조랑 사이가 이랬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원나라가 쩐 왕조를 세 차례 침략을 해. 역시 13세기에요. 쿠빌라이 칸 때 2차 침략 당시에 탕로까지 대월 쩐 왕조를 함락해요. 쩐 왕조가 쩐 흥다오라는 군인이 격장사라는 글로 병사들 사기를 쫙 끌어올립니다. 원나라 때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월이 원나라 군대를 격퇴하고 물리치고 탕롱을 탈환해요. 그리고 3차 침략도 쩐 흥다오가 활약해서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전쟁을 피해보자 원에게 조언을 바쳐요. 그때 민족의식이 많이 확립되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민족의식. 그래서 쯔놈, 걔네들이 쓰는 문자를 쯔놈 문자라고 하거든요. 쯔놈 문자로 쓴 쯔놈 문학이 유행하고, 대월사기라는 자주적인 역사책도 편찬합니다. 요거는 간혹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가마쿠라 막부랑 쩐 왕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 초기, 건국 초기부터 조선 건국 초, 무로마치 막부 건국 초의 대외 관계만 살펴보면 끝이 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힘내서 여기까지 끝내보겠습니다. 명나라. 자, 명태조 주원장이 건국합니다. 주원장도 농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황제가 된 대단한 신분 상승? 개천에서 용난 그런 케이스죠. 이후 몽골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몰아냅니다. 수도는 난징이에요. 건국했을 때 수도가 난징이야. 자, 명태조는 한족 문화를 회복하려고 했어. 왜냐면 이미 나라가 원나라 밑에서 막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몽골 문화에서 한족 문화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족 문화를 회복하려 했다. 그래서 몽골 풍습 금지하고 과거제도 정비하고 이제 성리학 과목을 다시 넣었겠죠. 유학 과목 성리학을 중시했대. 그리고 유교적 통치를 강화해요. 한족은 유교에 입각한 통치를 중요시했죠. 그래서 6가지 유교 윤리를 제정해서 배포를 하고요. 황제권을 강화해. 그래서 재상제를 폐지해. 재상이 있으면 어쨌든 권한이 재상한테 좀 분산되는 게 있죠. 그래서 재상제를 폐지하고 모든 업무를 본인이 관리해. 육부를 황제 직할로 해요. 이후에 병영공 알죠? 그 육부를 황제 밑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직접 황제가 관리하게 됐다. 그러면 황제과 권한이 강화됐다. 그리고 이거는 향춘 제도인데 이갑제라는 걸 실시해요. 마을 주민을 이장호랑 갑소로 조직을 따로 해. 그래서 얘네들이 마을 내 세금, 조세나 치안 유지, 시설 정비의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갑제 내용까지 미안. 이갑제 내용까지 이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의미까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미까지. 사무용 통제하는데 요거는 7단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락제. 정변을 통해서 집권해요. 자기가 왕이 될 차례가 아닌데 자기가 왕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천도. 베이징에 자금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베이징을 천도를 해요. 어쨌든 자금성과 베이징 천도 영락제로 업적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영락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무제야.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 팽창. 몽골도 공격하고 여진도 복속하고
대월도 정복해. 요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영락제 업적으로 뭐 다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정화의 함대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까지 심지어 가. 엄청난 이 규모가 가히 당시의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대요. 그래서 7차례인가 파견을 해요. 대외관계는 조선, 일본, 대월, 육주 여진과 조공채권 관계를 수립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명초기는.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 왜 영락지, 홍무지 이렇게 부르는지 알아요? 내가 어디서 설명했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 설명했다. 이걸 연호라고 해. 아까 얘기했죠, 연호. 중국에도 계속 연호가 있어. 근데 명나라 이전에는 모든 황제가 연호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황제 거 쓸 때도 있었죠. 근데 명나라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의 황제당 1연호를 쓰는 거야. 황제 한 명당 연호 하나를 갖게 돼요. 그래서 명나라부터는 우리가 그냥 연호로 호칭을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전에 막 당, 고종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묘호라고 하거든요. 죽으면 붙여주는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묘호를 썼잖아. 뭐 세종, 성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연호를 붙여주는 이름은 없고 다 묘호로 부르게 됩니다. 명나라 때부터는 황제 한 명당 1연호를 썼기 때문에 연호로 불러준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 때 자기를 세종이라고 부르지 않아. 뭔 말인지 알아요? 세종은 평생 자기가 세종인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붙여주는 거라. 그런 게 있습니다. 묘호는 그냥 구분해서 알아두면 역사 공부할 때 좀 팁이에요. 팁. 조선. 자, 명나라가 먼저 건국돼. 고려 말에. 근데 아까 그 공민왕이 원나라로부터 쌍송총감부 저 북쪽 땅이거든요. 뺏었잖아. 그걸 명나라가 다시 돌려내라고 하는 거야. 고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때 명나라를 치자. 사실 치고 싶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때가 우왕이죠. 우왕이랑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성계 말고 누구였지? 최영이랑 손잡고 이성계의 힘을 빼기 위함이었지. 우왕이랑 이성계가. 우왕이랑 최영이. 어쨌든 고려가 요동 정보를 시도합니다. 이때 이성계를 파견을 해요. 이성계가 사불가론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대서 못 가겠다 했지만 왕 말인데 들어야죠. 어쩔 수 없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성계가 이제 그 압록강의 위화도라는 섬에 이렇게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최영 쫓아내고 우왕 창왕으로 바꿔치운 다음에 그 뒤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성계가. 그래서 이성계가 신은 무인 세력이죠. 정도전과 손잡고 혁명파 신진 사대부와 손잡고 조선을 건국해요. 수도는 한양이고 통치 이념은 성리학입니다. 아시겠죠? 이 위화도 회군할 때 얼마나 백성들은 기분이 좋았겠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 치러 가자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초 만에 끝날 텐데, 그쵸?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조선이 과연 중국을 친다? 3일이나 버틸까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군인들, 병사들은 돌아간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가서 최영 없애버린 거지. 자, 조선의 대외관계 보겠습니다. 명나라 초기에는 요동 문제를 두고 명과 대립해요. 특히 정도전이 명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치만 태종 때 들어서 이방원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 드라마도 많이 하잖아요. 이방원 때부터는 명과 조공채권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조천사를 파견해요. 명나라에 보낸 조공 사절단이야. 조천사 이름도 알아둡시다. 그리고 여진과 일본은 각각 회유책 강령책을 통해서 다스려요. 회유책은 교린관계. 교린은 사대는 우리가 중국을 조선 위에 두고 우리가 밑에 입장에서 중국한테 사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교린은 동등한 관계에서 외교 관계를 교린이라 그래. 그래서 뭐 여진은 북쪽에 있으니까 지방 세력에게 관직을 준다든지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들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음식도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강경책은 너무 말 안 들으면 혼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세종 때는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여기 몽골 애들 쫓아내고 여진 애들 쫓아내고 압록강과 두만강 이놈의 영토를 확보합니다. 자, 회유책. 일본과의 회유책. 역시 일본과도 교린 관계예요. 일본 애들도 지방 세력의 관직 부여해. 특히 스시마 애들한테 그런 걸 해요. 그리고 삼포를 개항해서 무역을 일본 애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무역할 수 있게 해줘요. 강경책 역시 또 말 안 들으면 혼내주는 게 짱이죠. 그래서 이종무라는 신하를 보내서 스시마 섬을 정벌 합니다. 류큐나 아유타야 등과도 교류를 했대요. 신기하죠? 조선의 대관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로마치 막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가마쿠라 막부 때는 결국 그런 원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결국 나라가 흔들려요. 그 병사들 줄 돈도 없고 전쟁 비용 되느라. 그래서 나라가 흔들린 상황에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무로마치 막부를 새로 수립합니다. 얘가 쇼군이 돼요. 막부의 중심지는 무로마치인데 무로마치가 어디냐면 교토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전에 가마쿠라 막부 할 때 슈고 나왔었죠. 그 막부에서 그 일정 지역에 일정 땅에 치안을 담당하는 무사를 슈고라 했는데 슈고가 성장을 합니다. 보통 뭐 이제 싸워서 이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슈고가 그 무사 자기가 관리하는 무사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슈고들이 성장해서 자기 땅, 자기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다이묘라는 봉건 영주로 성장해요. 그냥 이건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땅을 잡고 슈고가 성장해서 그 지역 땅을 관리하게 되는 거야. 그 지역의 영주가 되는 건데 그걸 일본어로 다이묘라고 한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남북조로 분열돼. 자, 이게 이제 무로마치 막부 수립 때 있었던 일인데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천황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를 수립하면서 고묘천황이라고 새로운 천황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취임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고다이고 천황을 쫓아냈는데 이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 요시노로 도망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으로 가서 천황을 하고 남조죠. 그리고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북조에서 교토에서 고묘천황이라는 기존의 새로운 천황을 다시 옹립하고 결국 천황이 2명 존재하는 시기가 돼버린 거야. 이해가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다이고 천황을 공격하고 새로운 천황을 교토에 옹립을 했는데 여기가 북조예요. 북조의 교토인데 고다이고 천황은 결국 남쪽으로 도망가서 요시노에서 새로운 천황이 되었다. 그럼 천황이 2명이 됐다. 남북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60년간 대략 지속이 되다가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3대 쇼군이 통일을 해요. 그래서 북조 교토의 천황으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남북조 분열 시기에 중앙 권력이 약해져요. 서로 이걸 남북조 통일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중앙 권력이 약해져서 외구를 관리를 못해. 이때 외구가 폭증합니다. 외구 시기가 14세기부터 16세기인데 고려 명나라 해안을 습격하거든요. 이 외구가 무로마치 막부 남북조식 분열 시기에 중앙 권력이 약해져서 생겨났고 수가 급증했고 14세기부터 16세기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뒤에 경제사 가서 또 중요하게 할 건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외관계. 이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받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명나라 연호까지 사용해. 그리고 가만 무역까지 전개해. 일본하고. 이거 뭐 중요해. 너 말이 뭐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조선과는 삼포를 통해 교역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레왕주라고 들었었는데 이거 교과서 한 종밖에 없어요. 일단 설명드리면 영락제가 베트남을 지배를 해요. 다시 아까 정복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레러이라는 인물이 명에게 저항을 해서 레왕주를 수립해. 그리고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해요. 이건 아직 시험에 선지로도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있나 보다라고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파트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레왕주 빼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긴 시간이네. 1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파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 힘내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